부모 기회를 이용한 이렇게 계속 9월 30일 날 했었고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대부분 뭐 이 형태는 뭐 유사한데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금 현재 부동산 사실 이게 작년이 부동산 하도이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많이 치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구세천 아마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데가 구세천 전산 쪽이거든요. 이쪽에서 저희들이 어떤 그 연령대 20대 아니면 10대에서 그 부동산 자료도 다 있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3년치, 5년치를 이렇게 부동산의 정감 추이를 갖다가 해가지고 어느 금액 이상 넣은 그 대상자들을 쫙 리스트를 뺐거든요. 오면은 이제 뭐 아파트 특히 고액 신축 아파트 상가, 그다음에 연소자 이런 어떤 특히 연소자에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게 고액 부동산을 치르겠다. 근데 정액세 신고도 많지 않다. 특히나 정부에서 이렇게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나 이쪽을 취득을 했다면은 일단 분석을 하면은 취득자금 분석부터 들어가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법인이다 보니까 그 신고 안 된 부분 요즘은 뭐 전자상거래도 다 전산으로 다 하다 보니까 다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서 누락되는 부분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부친을 조사를 하게 되고 자녀에게 걸려간 현금 흐름을 보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사의 가장 기본이고 하는 건 뭐 재고조사에 현금 흐름이거든요. 저희들은 예금이라든지 현금 흐름을 쫓아서 어디가 원천이 어디인지를 쫓아가기 때문에 뭐 요즘은 뭐 계속 세무사 대리인이라든지 이런데 그 많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취득자금 원천을 많이 만듭니다. 만드는데 혹여 거기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신고한 내용하고 차이 나는 부분, 그리고 출처가 의심되는 부분은 이렇게 조사를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존경스럽기도 하는 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성공하거나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분들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다 보면은 진짜 한 두세 번은 한강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한강에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이 왔다는 자체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하여튼 그 6급 반장 할 때까지는 막 조사 대상 명단 받으면은 어떻게 하든 이걸 조정을 하고 응징을 해야 된다 했는데 오늘도 이게 계속 사업자를 만나보고 좀 개중에는 뭐 일단 워낙 그 탈세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닌 분 중에 이제 성공한 걸 보면은 한강 두세 번 갔다 오셨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진짜 진짜 짠한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할 때라든지 뭐 할 때 보면은 팀장들에게 그 사주들 특히 저희는 조사를 할 때 사주들 방을 서치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보면은 다이어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부에 이래선 그 지시한 거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다 받아보면은 그 보면은 대부분의 그 사람 운영 행태라 성격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탈세했다는 규모가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경직된 제가 돌아보니까 경직된 조직, 그러니까 워낙 그 사주가 활성을 가지고 한 조직은 그게 오히려 탈세가 많더라고요. 밑에 참모들이 바른 말을 못하고 이건 이쪽 방향을 지시하면은 사주가 지시하면은 지금은 뭐 월급을 받는 입장으로서 발로 못하니까 그대로 따르고 뭔가 또 방법을 연구를 더 해야 되고 변칙적인 방법을 찾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또 커지거나 또 대상이 되고 이래서 조사하더라도 저희들은 사국에서 조사하면 보통 전번에 직전 조사나 그 앞에 조사팀 다시 조사를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가혹한 조사를 남들 보면은 평생 받을까 말까 한 조사를 두 번, 세 번 받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게 이제 저희 국장님 도통 뭐 위에 직원들 생각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근데 걸린 데가 또 걸리더라고요. 이 추징한 내역이라든지 분석을 전체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딱 걸리면은 근데 그 업체들은 또 아니한 거죠. 이게 해도 한번 조사받았으니까 이제 사국조사는 없을 거다. 해서 똑같은 유행을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사를 받고 제가 했을 때 한 세 번까지 조사받는 경우도 봤어요. 추징한 행태도 똑같아요. 그 항목을 똑같이 하는데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그렇게 조사를 받고 그렇게 혼이 나고 있는데도 똑같은 행태를 유지하는지. 그게 보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한 너무 또 경직된 조직, 사주에 욕심이 많고 어떤 밑에 그 잔액이 물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를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참모들은 그걸 알면서도 따라가게 되고 이제 요거를 적절한 상태에서 유능한 참모라면은 조금 조언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시면 모르는데 이제 뭐그 제가 저도 조직 생활을 해보고 하지만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바른 말을 한다는 자체는 그 조직에서 그렇게 신임받지 않고는 오래 살아남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따라가게 되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업 실패하신 분들은 고액 체납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못 하게 되고 뭐 우리 그 남 대표님도 뭐 책을 쓰셨지만은 이게 이제 참여하게 되고 뭐 자녀 이름으로 또 아이템은 좋다 보니까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도 뭐 대부분 보면 인테리어비라든지 가맹점 비를 갖다가 이제 사이드로 받아가지고 자녀들 이름으로 또 이렇게 명의장 사업장으로 하고 뭐 또 시장도 상가라든지 아파트 연소자 특히 시장은 아마 연소자의 중에서 20대 이하나 30대 이하 중에서 부동산 규모가 뭐 10억 이상 30억 이상 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추려지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차명 계좌. 대부분 차명 계좌가 많이 이용합니다. 하고 저희들 제가 이제 그 관리과장 할 때는 범칙 그 총괄 서울시내 범칙은 다 저희들이 이제 고발할 거냐 통고 처분할 거냐 무혐의 할 거냐 하는데 외부위원이 3명이 있고 저희 국장하고 관리과장 2명이 이제 위원을 하는데 외부위원이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세무사 회계사들이거든요. 변호사들이 대부분 필수적으로 한 2명은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가장 강한 게 고발하려면 이게 탈루 혐의가 탈세 의도가 고의적이고 그 금액이 크고 중하느냐 이를 따질 때 대부분 이제 차명을 받는데 부인 이름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법인데 자기가 법인 대표지만 대표 이름 받는 경우는 그냥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소규모 법인들은 그다음에 뭐 사업자 계좌를 이용 안 한다고 하는데 부인 이름으로 한 경우에는 부인이 같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뭐 저쪽에서 거래처에서 돈을 보낸다는데 부인 이름으로 보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소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자녀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거는 더 거리가 멀죠. 그 아무래도 뭐 학생이거나 뭐 어떤 다른 유학 가거나 이랬는데 그쪽으로 현금이 입금이 되고 하면은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보고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병원들이야 아니 고액 이제 처음 기업 자금이 하도 많이 들다 보니까 장비 매입하고 산 것 같이죠. 이러다 보면 이제 그쪽에 사실 병원을 개업하기 전까지는 이분들도 인턴 레지던트 거치고 고액 그 병원 뭐그 급여사로 있다가 한 경우도 있는데 워낙 규모가 크고 출처 상가 건물에 비해서 출처가 너무 저희는 이제 소득을 보거든요. 5개년간 소득을 보는데 이 재산 규모 능가와 소득과 그다음에 그 부동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건전당 보고서 어느 정도 규모로 봐서는 너무 많다.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아무래도 부친나 모친의 그 재격이 들어갔을 거다 하고서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뭐 일반적으로 많이 예전에 써먹던 수법이죠. 부친이 이제 은행에 본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채무를 그 이제 고액 대출을 자녀이자 이름에 받고 자녀는 이제 부동산을 사고 사업자금을 또 쓰기도 하고 그리 이제 부친이 이제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받은 돈으로 은행에 자녀가 빌린 채무를 대신 갚습니다. 예, 이거도 많이 씁니다. 이 차명 계좌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인데요. 예전에는 보면 뭐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 전에는 그 상법상 3인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자금을 댔다 하더라도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인이라든지 친척들 이름을 2명을 채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그 구제하는 그 제도가 일부 있었는데 아직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제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하니까 물려주려니까 명의신탁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또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유상증자 포기를 하거나 해서 자녀가 들어가고
또는 이제 이게 들어가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지인들이라든지 직원들 이름으로 된 걸 제3자 관계니까 일단은 연소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넘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메인신탁 가장 그 혐의를 알아내는 게 그 배당. 뭐 주주가 있으면은 경영성과에서 몇 년을 이어하면 배당이 있을 때는 배당이 누구에게 기속되느냐. 근데 배당을 대부분 안 하거든요. 차명을 냈으니까 그쪽 갔으면 돈을 또 받아내야 되는데 차명인에게 그 돈을 받아내려면은 또 그 사람들이 통장을 이용해야 되고 또 받아내면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또 임원들이 보통 할 때 하지만 임원들이 퇴직할 때그 임원 있을 때는 자기 주식 차명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믿음이 가는데 퇴직하고 나면은 한 번은 제가 이제 가장 서울청 심사청구 그쪽 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면 이제 대기업입니다. 모 대기업인데 아주 큰데 거기서 임원들 이름으로 계열사를 해놓은 거예요. 해놨는데 이게 뭐 검찰 조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내 건 아니다. 사주가 내 건 아니다. 근데 참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임원들이었거든요. 임원들이 결과적으로는 퇴직을 하고 2, 3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이름에서 못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방법은 잠깐만 양도를 다시 우회를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그 당시보다는 지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사오는 그 돈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그 본인이 죽고 자식이 이제 상속권자니까 내 주식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차명이라는 거 전혀 그 흔적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냥 몇백 원이나 되는 차명 계좌를 자기가 주식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이쪽 대기업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또 자기 거라고 차명을 했다가는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 또 주시를 받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구속이나 행법이니까 이게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하고 어떤 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원들 이름을 냈다가 2, 3년, 10년 못 찾다 보니까 자녀 이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양심적인 임원은 그냥 포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 100대 가까이 되면은 그 포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또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유상전자 포기하고 대부분 장기 미배당하거나 몇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인신탁 조사할 때 배당금이 어디로 갔느냐, 주주총회라든지 임원이 할 때 누가 행사하느냐, 왔느냐, 대리권은 누가 하느냐. 그러면 대리권은 대부분 그 사주의 비서실에 기획조정실에 직원이 가가지고 메인신탁 된 사람들 그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객관적으로 거의 드러나다시피 하죠. 그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바빠서 맡겠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장 전에 대부분 비상장 주식을 옮기려고 그때 가장 이동이 심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변칙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때 주시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미공개 투자 정보. 요 연사자 특히 이제 저희들은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고 지금 가장 회장들이나 사장들 만나면 자식들에게 어떻게 그걸 넘길까? 이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든지 부동산을 넘기든지 하는 게 제일 가장 주안점이고 이걸 하려는 방법이 제가 1년 전에 그렇죠. 2년 전에 조사 일반 할 때 봤는데 자녀가 몇백억에 대박이 났어요. 아버지가 상당히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펀드 매니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굉장히 큰 부지예요. 부지를 갖다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몇천 평 되다 보니까 서울 시내 이 강남인데 하다 보니까 이게 번번이 어그러지고 하니까 이 수수료가 굉장히 붙은 거예요. 살려는 펀드는 굉장히 고액을 주고라도 살려는데 파는 쪽에서는 이렇게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팔려는 사람도 여러 권리자가 있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번번이 어그러지는데 이 친구는 아주 능력이 좋아서 젊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자녀 회사하고 둘이 7대3으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성공을 시켰어요. 그 노조도 가가지고 설득시키고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거의 그 수수료가 몇백억이 거의 1,000대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앉은 자리에서 이게
그거를 미리 알고서 낌새를 알고서 2년 전부터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는데 기여도는 아빠가 상당히 뛰어다니면서 이걸 알고 있었는데 그 정빙을 찾아내 가지고 정의한 거다 해가지고 뭐 어디 조사가 이 사람이 어떤 다시 해외로 가는 바람에 중지돼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가시를 거뒀어요. 이거 뭐 늘상 쓰는 거죠. 불균형전자. 아버지가 이제 100% 있다 보니까 이걸 자녀들이 어떻게 넘길 건가.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인수 포기를 하고 이럴 경우 대부분 그 가계의 그 불로는 경제를 하려다 보니까 그 기업 가치를 낮추려고 평가법인들을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 써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뭐 대리인도 그렇지만 예전에 회계감사 그렇지만 평가하는 쪽에서는 평가를 의뢰한 쪽에 의견을 많이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가보다도 상당히 저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낮춰서 정자를 한다거나 해서 전역에 들어오게 하죠. 뭐 이거는 특히 뭐 유튜버들 1인 방송 사업자들 많은데 대부분 수입은 뭐 인터넷이나 다 요즘은 다 통보되니까 그 매출은 정해졌고 매입이 없다 보니까 매니저먼트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가족들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매입차를 또 옷이라든지 받고 해가지고 가공자를 받는 경우죠.